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위암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70대입니다. 얼마 전 고향에 내려와 여기서 지내고 있는 고향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 딸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네요. 자연과 가까이 살다 보니 전보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죽기 살기로 버텨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 그동안 살았던 얘기들을 꺼내놓으니 이렇게 많은 분들과 사연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제가 악바리로 이렇게 버티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 며느리 때문입니다. 전 멋모르던 시절 시집을 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이내 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니 모든 게 제 탓이 되었죠. 돌도 안 된 아이와 함께 내쫓기다시피 나오고 난 후에는 줄곧 저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살면서 내내 부족한 것들 뿐이었지만 아들은 한 번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결혼은 40대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40대가 끝나갈 무렵 결혼을 한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처음 며느리가 인사 오던 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여기 제 아내들 사람이에요. 미자 씨, 인사해요. 여기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려고요. 이 나이에 결혼식 올리는 것도 쑥스럽고 미자 씨도 굳이 결혼식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소소하게 식사하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미자 씨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동욱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미 동욱 씨가 다 인사를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늦게 결혼을 하는 거라 너무 크게 결혼식을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끼리 소소하게 축하하기로 했는데 어머니 괜찮으시죠? 친정엄마가 계시지만 전 어머님을 제 친정엄마처럼 생각할게요. 저희 잘 지내봐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 해주면 바랄 거 없어.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지내다오. 그럼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동욱 씨랑 잘 지낼게요.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지낼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늦은 나이 결혼이라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양가 가족들 다 모여 식사 자리만 한번 마련할게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 정말 잘 지내봐요. 살갑게 대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이 잘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아들 부부는 혼인신고만 하고서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결혼사진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아들에게 사진 촬영이라도 하라며 말을 했더니 아들은 괜찮다고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서 집에 저를 만나러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했던 결혼 사진이요. 제가 알아보고 왔어요. 그래도 상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동욱 씨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해서 저도 그러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사진은 하나 있어야죠. 그나저나 요즘 동욱 씨랑 저랑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큰일이에요. 동욱이랑 무슨 일 있니? 동욱이가 원래 나한테 별 얘기는 안 해서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툰 거야? 왜? 동욱이가 결혼 사진도 찍기 싫다고 하니?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동욱이한테 잘 얘기해 둘 테니까.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결혼 사진은 찍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신혼집 때문에 저희 요즘 많이 다투고 있어요. 어머님, 저 너무 속상해요. 저희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집은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욱 씨는 매번 소소하게 시작하자고만 하고 어머님이 남편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주변에서는 늦게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소소하게 시작하면 더 소리 많이 들을 텐데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집이라도 떡하니 하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절 찾아와서는 신혼집을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 전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저도 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들은 극구 말리더라고요. 미자 얘기도 맞는 말이야.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산다는데 주변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니? 사돈댁에서도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잖아. 이왕이면 신혼집 괜찮은 곳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집 구할 만큼 여유는 없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좀 준비를 해줄까? 동욱이 네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안 그래도 너 결혼한다고 하면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집 구하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내고 있는 것도 사택이고, 어차피 직장 그만두게 되면 나오면서 집 구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자 씨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어머니 뵈러 와서도 그런 얘기를 꺼냈다니. 아무튼,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동우가 너야 사택이고 지금껏 거기서 살았으니까 별 생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자는 신혼인데 좀 깔끔하고 괜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마련이야. 미자 얘기 잘 들어줘.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데. 알아요. 그래서 미자 씨한테도 나중에 퇴직하면 원하는 곳에 집 사서 가자고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더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퇴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일을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집 사는 건 너무 욕심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미자 씨랑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집을 마련할 거라며 지금 집을 사는 건 너무 섣부른 선택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신혼집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잘 맞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릴 적에 잔병치레가 많았고 특히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면 이것저것 꼼꼼하게 봐야 하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대부분 먹지 않는 이상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지만 피부에 닿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재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아들네가 왔는데 떡하니 주방에 아들이 심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복숭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아, 어머님, 저 복숭아 엄청 좋아해요. 오다 보니까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몇 개 좀 사와봤어요. 어머님은 복숭아 별로 안 드셔보셨죠? 하나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다니까요. 어머, 복숭아를 좋아하니? 아유, 근데 동욱이가 복숭아 털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동욱이 옆에서는 복숭아 닿지 않아야 돼. 조금만 닿아도 바로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얘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더 심해진 것 같더구나. 워낙 얘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조금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 에이, 어머님. 저희 나이 또래에 저 정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남편 알레르기 많은 거 알고는 있지만 같이 살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아들을 감싸 키웠어요. 알레르기가 있어도 좀 먹어봐라 이래야지. 너무 아들을 감싸 키웠다니까요? 강하게 키워야죠. 제 주변에는 알레르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남편이 너무 유난이라니까요. 어머님이 40년 넘게 극복 못한 거 제가 이번에 싹 낫게 해줄게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대놓고 과일을 잘라 먹더라고요. 아들은 질색팔색하면서 피했는데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저절로 낫는다며 오히려 더 가까이서 과일을 손질했죠. 이 때문인지 결국 아들 피부 가려움이 심해지더니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겨우 가라앉았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한테 한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자야, 네가 남편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심했어. 아들이 피부 알레르기가 심하게 올라오면 이게 기도도 막고 위험하다더라고. 이번에는 빨리 응급실 가서 괜찮았는데 다음에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이 몸이 약해서 요즘은 이것저것 더 심하게 반응한다더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덜했는데 이젠 나이도 있잖니. 어머님,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남편이 그럴 정도로 심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했는데 어머님한테 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아니, 내 말은 네가 잘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고 말하려는 거였어. 아들이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같이 지낸 지 얼마 안 됐으니 모를 수도 있지.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네,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몸이 약하다는 건 알았는데 고작 과일 옆에 있었다고 바로 가려울 정도라니.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면 제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전 며느리가 그래도 그 다음에는 조심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아들 알레르기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종종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아들에게 몰래 먹여 난리가 나곤 했었죠. 아들도 나이가 있어 전보다 반응이 더 심하게 오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몸 약한 아들을 장가 보냈으니 전 미안한 마음이 더 컸고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제대로 말을 꺼내진 못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아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 걱정 때문에 합가하겠다고 하는 거면 절대로 그러지 말어. 네가 독립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이제 와서 같이 사니? 지금껏 나 혼자서도 잘 살았으니까 이제 결혼했다고 합가하겠다느니 이런 생각이면 그럴 필요 없어. 니들 둘이 잘 의논해서 지역도 결정하고 집도 결정하렴. 혹시라도 부족하면 엄마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사실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그동안 모아뒀던 돈 계좌를 넘겨줬는데 그걸 홀라당 친정에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었다면서
1년만 쓰고 다시 주겠다고 했다는데, 아휴,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받기도 그렇고,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껏 모은 돈을 다? 미자랑 얘기는 해본 거니? 다 빌려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랑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일단은 작게나마 집을 구해야지. 여기 들어오면 나도 그렇지만 니들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니?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어머니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 일단은 들어가서 살게요. 나중에 돈 돌려받으면 그때 다시 집 구해야죠. 어쩌겠어요. 어머니한테 말하겠다곤 했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아들은 퇴직을 한 후에 바로 새 직장을 다시 구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다니던 직장도 이미 그만둔 상황이더라고요. 며느리도 같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강요할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뜬금없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여보 어차피 일찍 끝나니까 끝나고서 투잡 뛰는 거 어때? 보니까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배달이라도 하면 좋잖아. 별로 힘든 일도 아니고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나보고 투잡을 뛰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생활비가 전보다 적어지긴 했지만 모자라진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저축하고 있던 것도 안 내도 된다고 했고, 그러면 지출하는 게 줄어들었을 건데 왜 갑자기 투잡을 얘기해? 우리 집에 지금 입이 셋인데 어떻게 세 식구 생활비를 당신 돈으로만 해결하라는 거야. 당신은 살림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전보다 돈도 줄어들었는데 어른 3명 입을 다 해결하라고? 거기다가 당신은 먹는 것도 까다롭잖아. 허구한 날 이건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그 까다로운 입 맞추려고 하면 장 보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고, 됐다.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내놓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니들 두 식구 생활비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여기 공과금이나 이런 건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냥 너희들 식비만 생각하고 집 마련할 것만 생각하면서 저축하렴. 솔직히 어머님,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놀래요.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어머님도 너무 그런 거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네가 모시고 사는 집, 요즘 같은 시대에 없는 거 아시죠? 남편 벌이가 줄어들었으니 어머님도 좀 보태시긴 하셔야 하잖아요. 애초에 남편이 직장 그만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며느리 말에 기가 막혔어요. 사실 저희 집에 아들네가 들어오고 난 후로 공과금은 더 많이 나왔고 집안도 엉망진창이었지만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핑계로 낮에는 방에서 꼭 박혀 나오지도 않았고 온갖 집안 살림은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있어도 며느리는 한 번 집안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낮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오면 야간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침 출근할 때도 그렇지만 저녁에 아들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한 번을 배웅하거나 나와보질 않았어요. 매번 잠을 자느라 깨어있지 않더라고요. 미자야, 요즘 보니까 새벽에 자꾸 깨나서 거실에서 TV 보는 것 같던데
그래도 아침에 동욱이 나갈 때 같이 깨나서 배웅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니? 아침에 깨는 게 힘들면 아니면 동욱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저녁에 깨어있는 건 어떠니? 요즘 통 너희 둘이 얼굴 보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얼굴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남편은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깨나서 뭐 하라고? 저녁에도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아침이랑 저녁에는 잠이 많아서 못 깨어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거 다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될걸. 명예퇴직은 왜 신청해서는? 저녁에도 일하는 건 다 남편 탓이니까 저보고 배웅 바라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같이 으쌰으쌰해서 얼른 돈 모아 집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니. 아들이 요즘 기운도 통 없는 것 같고 피곤해 보이는데 나보다는 와이프인 네가 옆에서 힘주고 응원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뭐 집에서 노나요? 남편이 벌어오는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돈 모아야 하나 엄청 고민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제가 오죽하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어 있겠어요. 다 남편 때문에 제가 불면증 생긴 거라니까요. 남편이 멀쩡히 직장 다닐 때는 이런 걱정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는 건 좀 선 넘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자기 밥보다는 엄마 밥을 더 좋아할 거라며 매번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했고 청소나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가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할 때면 며느리는 배달을 시켜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며느리 둬서 배달 음식도 먹어보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에게 뜬금없이 보험 수익자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남편 지금 가입한 보험 수익자가 다 어머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서류 좀 정리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온통 다 어머님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가입도 죄다 어머님이 하셨던데. 그래도 이제 결혼했는데 수익자는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나 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보험 가입 안 되어 있나 했더니만 아, 그건 아니야. 내가 굳이 나한테 수익자 지정한 건 아니었고 그게 아들 젊었을 때 가입을 했던 거라서 그때야 남편도 없었고 아들도 결혼을 안 했으니 그냥 당연하게 나로 지정했던 거지 뭐. 나도 보험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보험 수익자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어머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보험금도 어머님 계좌에서 빠지고 있었던 건데 그냥 저한테 주기 싫으신 건 아니세요? 서운해요 정말.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이번에 남편 보험 가입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만 죄다 어머님이 수익자시던데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로 바꿔주세요. 남편한테 말했더니만 안 된다고 말하던데 어머님이 좀 바꾸자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며느리는 뜬금없이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들에게 그러자고 했지만 아들은 어쩐 일인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수익자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전 아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자 며느리는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이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었는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소름 돋는 일이었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는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야간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주스를 갈아서 주기 시작했죠. 주스 가는 거 귀찮지 않니? 내가 옆에서 재료 다듬는 거라도 도와줄까? 요즘 네가 아들을 잘 챙겨서 그런가? 아들이 요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고마워. 내가 아들 잘 챙겨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매번 주스도 갈아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재료는 어떤 거 넣어주고 있니?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이것저것 많이 넣고 있어요. 남편이 배달하다 보면 출출할 때 있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빵이나 이런 거 챙겨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가볍게 갈아준 주스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채소도 넣고 과일도 좀 넣어서 갈아주고 있어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이런 거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제가 재료까지 싹 다 손질해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고맙다 정말. 그래도 와이프라고 갈아주는 거 깔끔하게 먹어주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엄마가 갈아줄 때는 맛없다면서 입에도 안 대던 애가 네가 만들어주니 저렇게 잘 먹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재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내가 장 볼 때 같이 사오마. 아유, 어머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이런 거 부르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주문하면 돼요. 앞으로 제가 남편 건강 책임지려고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큰일이에요. 주스라도 꼬박꼬박 잘 먹으면 좋을 텐데. 확 달라진 며느리 모습에 전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평소에도 잘 체하는 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들이 너무 신경 써서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검진을 받았더니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네? 위암이요? 어머님, 위암 걸리셨다고요? 병원에서 몇 기라고 하는데요? 초기면 수술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머님, 보험 가입은 하신 거죠? 보험 청구하면 그래도 돈 꽤 나올 텐데.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수술 비용은 얼마예요? 난 초기라서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구나. 조직만 금방 떼어낼 수 있다고 하고 항암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 보험도 가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청구하면 되겠지. 니들 걱정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병원에서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 그래요? 일단 그럼 보험금 청구부터 하세요. 그럼 진단비도 나오겠네. 아우, 또 큰돈 들어가게 생겼네. 저번에 어머님 검진 받는다면서 검진 비용 낼 때도 후들후들하면서 냈는데. 항암은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모르겠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가 나와? 지금 발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자꾸 왜 돈동 거리는 거야? 엄마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고 초기라서 괜찮다고 하잖아.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당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됐다. 다투지 말아라. 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병원에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 일정만 바로 잡히면 치료 시작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자 며느리는 바로 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검진을 받을 때도 검진 비용이 비싸다면서
굳이 받아야 하냐고 말렸던 며느리였는데 암으로 항암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로 비용부터 확인을 했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외벌이에 아들이 이 비용까지 본인이 내겠다고 하니 마음이 심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얼른 몸을 추슬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더니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야간에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전 크게 좌절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하더라고요. 장례도 갑자기 2일장으로 빨리 치러지게 되었죠. 미자야, 왜 이렇게 우리 아들 빨리 보내는 거니? 며칠만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고 보내주자꾸나. 사고가 왜 났는지도 아직 확실해진 것도 아니고 경찰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러도 되는 거니? 더 시간 지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장례 치를 기운은 있으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배달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할 애가 아닌데 나도 뭔가 좀 이상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장례를 좀 미루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이 장례 치르실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치러야 하는 건데 저 더 시간 끌면 못해요. 안 그래도 남편이 갑자기 떠나서 마음도 심란한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죽은 사람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결국 아들이 사고로 죽은 지 이틀 만에 화장까지 모두 마치고 장례를 마무리했어요. 아들이 납골당에 안치가 되고 난 후 며느리는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가버렸죠. 전 한참을 아들 납골당 앞에서 서성이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자기 친정 식구들을 타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미자야, 너희 식구들 오늘 여기로 오기로 한 거니? 아까 납골당에서는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제가 아들 납골당에 좀 있다 오느라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식사 시간인데 준비된 게 없네요. 며느라, 오늘은 네가 식구들이랑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너라. 나는 집에서 대충 챙겨 먹을 테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아줌마? 위암인데 뭘 처먹겠다고 기어들어와? 아줌마,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남편 죽었으니 남편 이름으로 된 이 집 제 거란 거 아시죠? 아줌마랑은 이제 남이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줌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 집이 그리고 왜 네 집이야? 그래,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 집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들 일찍 보내려고 한 거니? 고작 내가 이 집 차지하려고 그랬을까 봐요? 아줌마, 이제 아줌마 지켜줄 아들 없어. 불쌍해서 봐줬더니만. 아들 죽었으니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지 뭐. 가족이라는 둥 이러면서
챙겨달란 소린 안 하겠지? 아줌마, 짐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 당황해 서 있는 제 팔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끌고선 밖으로 절 내쫓았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전 아무런 저항 없이 쫓겨나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나니 무엇보다 멍청했던 절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아들 납골당에 찾아가 그 앞에서 목 놓아 오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동욱 씨 어머님 되시나요? 저는 동욱 씨가 배달하던 곳 사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네요. 동욱 씨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으로서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날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요. 경찰분들이랑은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사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서요. 네? 이상한 거요? 그날 사고 때문인가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날 동욱이가 낮부터 피곤하다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아마 배달하다가 졸려서 잠이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졸음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바로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차가 피할 새도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간 거라고. 아니, 그게 좀 이상해서요. 분명 저희 가게로 왔을 때는 졸린 기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배달을 안 시키고요. 거기다가 그때 사고 났을 때 차량 블랙박스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졸렸다기보다는 동욱 씨가 쓰러지면서 목 주변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그 영상 가지고 갔었는데 이미 장례가 끝나 있더라고요. 동욱 씨 알레르기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배달 가기 전에 먹었던 주스통을 제가 수거해 오긴 했어요. 아들이 배달 알바를 하던 곳 사장은 배달을 가기 전에 며느리가 준 주스를 마시고 바로 출발했다며 뭔가 수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통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얼마 뒤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줬던 그 주스병에서 아들이 심하게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던 재료가 나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아들이 사고 나기 얼마 전 보험 가입을 새로 들었던 내역,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려고 여러 번 통화를 했던 내역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이미 보험 사기로 그 전에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애초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서 며느리는 결혼까지 했던 거였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알레르기 사망 사례를 수차례 찾아봤었으며 장례도 빨리 치렀던 이유 역시 시신을 화장하면 부검도 하지 못하니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배달업체 사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끝까지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었던 거였죠. 며느리는 그렇게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답니다. 처음 저 역시 아들의 곁으로 따라가려고 했지만 배달업체 사장이 저에게 해줬던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답니다. 아들은 저와의 세계 여행 때문에 며느리와 다투면서까지 싫다고 했던 배달 투잡을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평생을 몸 약한 본인 때문에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봤을 저에게 더 늦기 전에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그렇게 배달하며 번 돈은 통장을 따로 마련해 모아두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전 세상을 등지려고 한 결심을 잠시 접어뒀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와 요양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다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덕분에 좋은 여행 했다고 꼭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에요.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써볼게요.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유산한 뒤 남편과의 사이는 극악에 치달았어요. 남들은 쉽게도 되는 임신이 그 이후에 저에겐 정말 어려운 임신이더라고요. 몇 번의 노력을 했지만 쉽게 생기지 않는 아이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며 저를 토닥여 주시는 분들이었죠. 남편이 미운 적도 많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애 없이도 잘 산다고 하던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 그래도 임신을 했었으니까 언젠가 아이가 찾아올 거야.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해도 안 되더라. 마음 편히 먹고 기다리면 천천히 올 거란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제가 빨리 손주를 안겨드려야 하는데 민호 씨도 외동이고 이 집 손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꼭 임신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됐어. 애 없으면 어떠냐? 우리끼리 다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나이도 아직 한창이니까 천천히 지금을 즐기는 게 좋아. 그리고 네 머리 유전자에 우리 민호 비주얼이면 아주 금상첨화 같은 아이가 나올 거니 마음 편히 먹고 기다려. 그래, 너희 아버님 말씀이 맞아. 천천히 지금을 즐겨. 나중에 애 생기면 돌아도 못 간다. 지금이 제일 편할 때란다. 저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손주보다는 늘 절 먼저 생각해 주시는 시어른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말뿐인 걸 당연히 알았던지라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고 다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잘해주시는 마음이 크니 제가 더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마음을 먹고 나서 전 유산을 하고 그 유산 때문에 틀어진 남편과의 사이를 임신만 되면 모든 걸 다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전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해보자고 애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제 핏줄을 가지고 싶었기도 했고 유산의 아픔이 꽤 컸던지라 이 아픔을 떨쳐버릴 것은 임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죠. 우리 병원 가보자. 자연 씨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내 친구도 시술해서 아이 생기고 했거든?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도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되겠어? 병원 안 간다니까. 그리고 자연으로도 생기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시술 같은 거 안 해. 그게 웬 수치냐? 당신도 나 임신했을 때 좋아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당연히 난임이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애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죄송스럽고 우리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노력해보자. 네가 받아들여. 그냥 솔직히 애도 못 나오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문제 없으니까 다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애가 쉽게 들어서지 않는 줄 누가 알았겠냐? 남들은 그 흔한 임신을 밥 먹듯이 한다는데 진짜 나야말로 어이없어. 남편은 정말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끝내 놓지 못했던 건 제가 유산하기 전까지 연애 때부터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늘 다정다감한 남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 잃은 충격에 저렇게 변한 거다라고 제 자신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잠시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혼외자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으니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마음 어떤 곳에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만 절 더욱더 슬프게 하는 건 남편의 당당한 태도였어요.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이런 거잖아. 이혼은 못해. 나도 애 못 낳는 너 받아들였듯이 너도 나 받아들여 그냥. 뭐?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 진짜 이거 인간 쓰레기 아니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받아들여 주신대? 그렇게 품위 생각하신 분들이 과연 혼외자를 받아들이실까?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을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다니. 애 못 낳는 와이프 때문에 밖에서 애 만들어 온 남편이 나을까? 아니면 너처럼 아예 애도 못 낳으면서 맨날 당당한 척하는 네가 나을까? 어쨌든 난 애도 포기 못하고 너도 포기 못하니까 네가 받아들여. 그 여자랑은 진짜 끝냈으니까 걱정 마.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정신병자인 줄 왜 몰랐을까? 내가 너랑 애 낳고 잘 살 생각을 했던 내가 정신병자지. 나도 많이 참았거든? 어차피 너한테 애는 보기 글렀고 이렇게라도 애를 키울 수 있으면 오히려 네가 감사해야지. 너 애 갖고 싶었다며? 오히려 너 몸 안 상하게 애 데리고 왔으면 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작 너랑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애와 저 둘 다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늘 저의 편이 되어주던 시부모님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고했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은 예상과 다르게 나오셨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호통을 치실 거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손주가 생겼다고 하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어차피 너 애도 안 들어서는데 그냥 민우 말대로 우리가 잘 키우는 게 어떠니? 애가 무슨 죄야. 네가 키우면 네 아이가 되는 거다. 들어보니까 애 엄마랑은 진작에 끝냈다던데. 솔직히 너 애 못 낳는 건 사실이잖니? 우리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 심하긴 한 거야. 어느 시댁에서 이런 걸 기다려주니? 너무 비노탄만 할 것도 아니야.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버님이 밖에서 애 만들어 오셨어도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아니 뭐야? 내가 좋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옛날 같으면 당장 소박 맞는 건데 민호가 널 그렇게 아끼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야. 알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무슨 애가 이렇게 당당하기래? 네 시어머님을 들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받아들여라. 우리도 너 받아들였잖니? 애도 못 낳는데 이 정도로 아껴줬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민호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네 애다 생각하면 또 예쁠 거야. 가난 아기잖니. 남들은 입양도 한다는데 어차피 민호 핏줄이고 네가 입양했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럼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마. 그 여자랑은 끝냈대. 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모셨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민호 씨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너만 굽히면 될 일이야. 우리가 너한테 좀 잘했니?
그냥 그걸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되잖아. 내 말이 틀려? 우리도 너한테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그냥 이번 일은 눈 한 번 감고 넘어가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리는데요? 저 절대 민호 씨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혼할 거예요. 모두가 뻔뻔하게 저보고만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전 애를 못 낳으니 참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속이 상해 엄마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건장하시던 엄마였는데 제가 유산을 하고 얼마 안 됐다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모셨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정신이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딸도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 심한 치매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신이 뚜렷하실 때가 더욱더 많이 계셨고 엄마가 원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된 거랍니다. 엄마는 건강하셨을 때도 딸밖에 모르시던 분이라 이런 날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전 엄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애인이나 챙겨. 뭘 이런 데까지 오고 그래? 나 엄마랑 둘이 있고 싶으니까 가줄래? 아마 우리 엄마가 멀쩡하셨다면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겠지. 엄마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모님, 자주 찾아오지 내가. 당신이랑 사이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미안해.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랑은 점점 틀어지지.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했다고. 정말 한 번 실수였어. 진작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나한테 핏줄이 어떤 건지 알잖아. 그 여자랑은 진작 끝냈으니까 애만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줘. 너한테 잘할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막말했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네가 얼마나 황당할지. 그래도 그동안에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한테 자주 왔다고? 당신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그것보다 나 마음 안 굽히니까 연기하지 마. 남편은 휠체어에 탄 엄마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고 평생 저에게 충성을 할 것을 다짐했어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그날은 정신이 돌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엄마를 보자 눈물이 쏟아져서 혼났습니다. 건강하시다면 오히려 호통을 치셨을 엄마지만 오락가락 하실 때가 있으시니 엄마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으신 표정이었어요. 아니, 김서방이 왜 그래? 김서방이 너한테 실수할 일이 뭐가 있다고? 얼른 일어나. 너 뭐하니? 당장 일으켜 세워. 엄마, 나 어쩌면 좋을까? 김서방이 밖에서 애 나와왔대.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답 좀 줘봐. 방법 좀 알려줘. 아저씨, 누구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보기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줌마, 일어나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요. 엄마, 정신 차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나 너무 힘든데 엄마까지 이래야겠어? 나 진짜 속상해. 정신이 돌아오신 것도 잠시 다시금 어린아이가 돼버린 엄마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내 옆에 이렇게 엄마가 있지만 기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웠어요. 그걸 아는지 남편 또한 저에게 절실히 매달리며 잘하겠다고 단언을 하였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난임에 지치기도 했었고
냉대하는 남편에게도 지쳤었던 날들이라 그런지 그런 따뜻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아픔 주고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혼외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알잖아. 원래 너한테 다정했던 거. 애만 받아들여주면 너한테 더 잘할 거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야. 이젠 그 어떤 일도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 한 번 바람 피운 놈 나 안 믿어.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당연하지. 내가 너 말고 누가 있어.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내가 앞으로 장모님한테도 더더욱 잘할게. 그리고 나도 진작 이렇게 풀고 싶었어. 진짜 미안.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고깝게 들리겠지만 진심만은 알아줘. 울면서 애원하는 남편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 엄마를 자주 뵈러 왔다고 하니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모습은 남아있구나 싶은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때는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됐구나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었거든요.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네가 이런 결정 내릴 줄 알았지. 그래, 내 자식이라고 키우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내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섭섭했지? 알잖니. 핏줄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이해해줘. 앞으로 내가 더 잘하마. 네, 어머니. 섭섭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머님 하신 말씀처럼 이게 다 제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도 못 낳는 게 이해해야겠죠. 눈 한번 질끈 감고 이해해 보려고요. 저만 이해하면 모두 다 행복하니까 제가 물러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담아뒀니 혹시? 미안해. 나도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막 내뱉었어.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 우리 며느리 너무 예뻐 죽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랑 민호랑 어떻게 헤어지니? 이렇게 찰떡궁합인 것을. 그래. 새아기가 옳은 판단했어. 이제 민호도 정신 차릴 거고 다신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 예전으로 되돌아가자. 제가 아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오셨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면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고 막상 아이를 보니 참 예쁘면서도 떠나간 내 아이까지 생각이 나는 게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자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를 썼고 요양원에 계시는 친정엄마에게도 더욱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에 대면대면하던 그 모습들이 용서가 되면서 남편에게 내던 화조차도 누그러지게 되었죠. 어머님 뵈러 요양원 가야지. 어머님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나 사실 당신이랑 사이 그럴 때도 거의 주마다 어머님한테 갔었다? 당신한테 그렇게 퍼붓고 늘 미안했거든. 미안하다고 할 용기는 없고 그걸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했던 거야. 정말? 나랑 같이 가지. 그리고 고마워. 엄마 그렇게 되고 아이 잃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는데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썼다고 하니 너무 고맙네. 이제야 내가 알던 남편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 이걸 정말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변할 일은 없을 거야. 더 잘할 거고 더 너만을 위해 살 거야. 이번에 나도 많이 깨달았어. 너같이 그릇이 큰 여자를 내가 앞에 두고 후회 막심이다 정말. 이제 너 울릴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나만 믿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그렇게 또 저에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고마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몇 달이 지났을까? 막상 아이를 보니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싶은 것이 예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갖고 싶었던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남편도 고마웠는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말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지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장모님, 우리가 모셔올까? 사실 중증 치매도 아니시고, 그렇게 혼자 멀리 계시는 게 내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 나야 좋은데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건강도 온전하지 않으시고 장모님이랑 한 집에 산다는 게 그렇잖아. 우리 장모님인데 뭐.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 마. 내가 자주 가서 뵈니까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난 미안해서 꺼내지 못했던 말인데 사실 엄마 혼자 그렇게 계시는 게 찝찝했어. 아무리 제정신일 때가 많으시더라도 가끔 오락가락해서 당신을 힘들게 할 건데도 괜찮아? 난 딸이지만 당신은 사이잖아. 한 번도 사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이랑 결혼한 순간부터 난 그냥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전 그렇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친정엄마를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일을 시댁 식구들도 알고 좋아해 주셨어요. 남편의 외도 문제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엄마를 생각해 주시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의 혼외자를 키워주는 것도 크게 한몫하는 것도 있었지만 워낙에 시댁 어른들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셨긴 했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돈이 너밖에 자식이 없잖니. 네가 보시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감사해요. 저도 예전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게요. 난 다 잊었어. 내가 너한테 상처 줬다면 너도 잊어라. 애초에 우리가 어디 상처받고 상처 줄 사이니? 마음 풀어. 그렇게 제 마음의 아픔 또한 천천히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셔오면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막상 눈앞에 계시니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가끔씩만 정신을 놓는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본인을 흔쾌히 모시고 오자고 한 남편에게 고맙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그래도 이런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게 결정한 거지. 내가 우리 김서방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에이, 괜찮아 엄마.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보네. 좋다. 엄마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실 진짜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젠 다 괜찮아졌어. 그 사람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또 내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딸이 잘못할 위는 아니지. 그건 내가 보증해. 그나저나 김서방한테 그 송탄에 있는 건물 하나 주면 어떨까? 어? 건물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큰데?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아니야. 꼭 주고 싶어서 그래. 큰 것도 아니긴 하잖니. 나 이렇게 멀쩡할 때 종지부를 찍어놔야지. 김서방 줘야겠어. 엄마는 그렇게 결정하시더니
단번에 남편에게 엄마의 건물 중 하나를 주게 되었고, 이윽고 남편은 그것이 목표 달성이었는지 급격히 차가운 모습을 보이며 저를 당황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족속이더라고요. 언제 주나 했다. 솔직히 네가 내 애를 키우는 건 말도 안 되지. 이혼해. 깔끔하게 너도 새 출발하면 좋잖아. 무슨 말이야? 지금 건물 받자마자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더니 갑자기 왜 그래? 너희 엄마한테 자식이 너 하나인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포기할 줄 알았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손에 넣었으니 이혼해 준다고. 작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뭐 알짜배기라서 충분하네. 내가 너 떠받들고 살던 세월을 생각해. 이대로 이혼하긴 아쉽지. 이건 건져야지. 너도 남의 자식 키우기 쉽지 않았잖아. 저기 있는 네 엄마 모시고 얼른 나가. 심해 놓친 애를 내가 미쳤다고 모시냐? 나 여기 애 엄마랑 다시 합칠 거고 우리 다시 시작할 거니 너만 나가면 돼.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이번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너 진짜 인간 말종이었구나? 당연하지. 애 엄마가 살아있는데 왜 너랑 같이 사냐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만 네 엄마 모시고 나가면 된다고. 예, 뭐하니? 듣고 있는 내가 다 화난다. 얼른 이혼 도장 찍어. 씨가 뭐라도 되는 양.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오늘은 멀쩡하신가 봐요. 어차피 금방 놓을 정신. 그래요. 마음껏 즐기세요. 야, 얼른 도장 찍어. 이제 보지 말자. 요양원 계신 우리 엄마 모신다는 남편의 감동에 엄마 건물주니 이혼장 던지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친정엄마는 웃으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알고 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김서방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매달리니? 애초에 잘 됐어. 남의 애를 왜 키워? 당장 도장 찍고 나가자. 엄마, 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런 걸 보여서 너무 미안해. 너 같은 인간 상종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지. 너 건물 반환 소송 걸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어디 잘 사나 지켜볼 거라고. 반환 소송 같은 소리 하네.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나도 너 구슬리기 힘들었어. 그냥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 전 친정엄마가 이혼 도장을 하도 찍으라고 보채는 바람에 바로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 후 저희는 소송을 이어나갔는데 이혼 도장을 찍자 남편놈 최고의 형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멍청한 놈. 이혼 잘했어. 아직 소송이 남았지만 엄마가 김서방한테 준 건물 가짜야. 내가 왔다 갔다 해도 그 정도는 파악할 줄 안다. 내가 방에서 자는 줄 알고 김서방 그놈이 지 내연녀랑 통화를 하더라고. 사실상 안부를 묻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가관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정신 나간 척 하니까 김서방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내가 왔다 갔다는 해도 이 정도는 기억해낼 수 있어. 호얀 놈 같으니라고. 뭐? 아니 그럼 그게 가짜란 말이야? 어쩐지 엄마가 알짜배기 건물을 주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알고 보니 엄마가 계실 때 주무시는 줄 알고
남편과 아이의 친모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둘 사이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재산을 한탕 해먹고 나면 와이프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주고 끝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남편의 아이를 진심으로 친자식처럼 키워주겠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 바보 같아졌습니다. 내가 정신을 언제 또 놓을지 모르겠다만 이 변호사 찾아가서 당장 위자료 소송하고 네가 당한 거 대갚아줘.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내다니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아프다고 나를 불러봐? 그 계약서는 가짜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딸로서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워.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작정하고 나쁜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싸워서 이기면 돼. 전 그렇게 변호사를 찾아가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재산분할 신청을 하더라고요. 뻔뻔함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 같았어요. 계약서 자체가 무효였고 애초에 조작된 계약서였기 때문에 건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남편 측에서는 허위 문서 작성건으로 저희를 고소하였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벌금을 내고 간단하게 끝이 났고 남편은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고 상간녀는 처음 봤는데 참 뻔뻔하게도 생겼더라고요. 시부모님들 또한 오셔서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건물 하나 업어올 수 있는 거라며 이게 뭐야? 하여튼 성격만 급해가지고 그 통화를 왜 거기서 하냐고. 이제 당신 개털되고 우리 뭐 먹고 살아?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 좀 해보세요. 아이 낳아줬다고 그렇게 어화동동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너 돈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애초에 네가 그날 전화만 안 했어도 됐잖아. 뭐? 지금 내 탓해? 당신 알만하다. 전 결혼 생활도 어땠을지 뻔해. 내가 속아서 애 낳고 이게 뭐야? 개털이랑. 일이 이렇게 되니까 너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게 있는데 소송까지 가야겠어? 네 남편이 너한테 잘한 거 생각해서 작은 건물 하나 띄워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애가 외동이라 그런지 지밖에 몰라요. 애도 못 낳는 게. 당신들 다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동안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나 본데 이게 본성이고 천성이겠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집에서 애를 안 낳은 게 나한텐 신의 한 수였네. 내 성격에 애 때문에 참고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천성 보여줘서 고맙네요. 당신들 잘 살아봐 어디. 이제 내 돈 없이 저 사람 월급 하나로 애까지 잘 챙겨서 살아보라고. 더 이상 보지 맙시다. 난 벌금 한 번 물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없는 돈에 위자료까지 줘야 하니 큰일 난 거지. 이것까지 예상 못했다면 머리는 왜 달고 다녀요? 뭐? 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재산분할 안 해주기만 해봐.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받을 가치가 있다니까. 변호사 말 좀 경청하세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 거라 분할 안 해줘도 된다고요. 뭘 알고 대드시죠? 멍청하면 답도 없다더니. 법정 소송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상간을 방관한 시부모님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끝까지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물고 늘어졌지만
아직까지 모든 게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할을 해줄 재산은 없었어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그제야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돌봐야 할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전 작은 아파트에 엄마를 모시고 둘이 같이 지내면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지냈어요. 엄마가 정상일 때도 많았지만 가끔 정신줄을 놓으실 때가 있으셔서 하루 종일 밀착 케어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이 힘듦과 아픔을 엄마를 돌보면서 많이 잊었거든요.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들 제 마음이 씁쓸한 것은 여전했기에 말이죠. 그렇게 전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수강하게 되었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혼하고 제 자신이 무술모가 된 것 같아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렇게 성취를 해내고 나니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준 엄마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도 있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케어하더니 기어이 끝장을 보는구나. 하긴 넌 진짜 악발이지.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럼, 그리고 오히려 엄마한테 몰두하고 간병하니까 아픈 사건도 금방 잊혀지더라. 세상에 행복한 것도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엄마랑 더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지. 응원해줘서 고마워. 적송에도 딱 알맞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센터를 차려 요양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해보니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고 처음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고 사람한테 배신당한 이 마음 주체할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은 상간녀와 이혼하고 애 양육비를 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보니까 상간녀가 보통이 아니긴 했거든요. 이혼했다고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고 역시나 받아보니 소름 돋게도 전 남편이더라고요. 나 이혼했다. 생각해보니까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미안했어. 잘 지내지?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는 게 참 못 바꿨다. 혹시나 네가 전화 올까봐 아예 바꾸려고 했는데 너 이혼할 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혼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네 엄마 아빠 그렇게 손주 타령 해댔으니 손주는 얻었잖아. 그냥 효도했다고 생각해. 네가 이제 어느 누굴 만나던지 신경 쓰인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다른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해. 그때 일 후회도 하시고. 그땐 손주 때문에 엄마도 어떻게 되신 것 같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전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바로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너무 진절이 났거든요. 지금은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아차차, 전 재혼도 했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더욱더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기지 않던 아이가 시간이 지난 뒤 지금 남편을 만나 바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니 남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억울하고 분했던 시간도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든 앞날을 더 내다보시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제 불혹이라고도 하죠. 아직 한참 젊은 시절이지만
그래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원 강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부산의 유명 학원가에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며 시댁 식구들은 매우 좋아하였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 이렇게 때깔나는 것 좀 봐라. 우리 아들이 학원도 차리게 되고 다 네 덕분이야. 에이, 강수 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뭐. 전 얼마 보태지도 않았어요. 너무 그렇게 체면 세워주지 마세요.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 네가 영어 가르치고 강수가 수학 가르치니 아주 너무 보기가 좋아. 이런 복덩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을꼬? 널 보자마자 딱 우리 집 며느리 같더니만.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봤지. 딱 우리 집 사람이잖니. 저도 뭐 시댁복 있죠. 원래 같은 계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원아빠는 정말이지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아휴,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래, 이렇게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면 늙어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얼마나 좋아. 시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예뻐하시는 데에는 제가 남편의 커리어가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고 싶어하여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은 돈을 보태 학원을 차리게 도와주었고, 저 역시 강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옆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할 생각이 없던 저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해야지. 또 내가 수학이면 당신은 영어니까 우리 상부상조가 될 거야. 같이 해보자. 지금 학원에서 만족하고 있고 또 막상 같이 일하면 부딪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옆에서 당신 응원하고 싶어. 근데 니네 학원 원장이 막상 다른 학원 원장이랑 부부인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찝찝해 할걸? 혹시나 우리 학원에 영업비밀 같은 걸 빼돌리진 않을까? 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거기서 받는 페이보다도 더 쳐줄게. 그러니까 같이 하자. 가족이지만 가장 가까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적인 부분이 겹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남편의 학원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전에 가르치던 학원에서도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제가 남편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자 수강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이 생활 속에서 점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사이는 악화되었어요. 원장님 방 수강생들 반토막 났는데? 쌤, 수강생들은 강의를 못 들어서 난리라 좀 심기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에이, 우리 원장님 그런 사람 아니야. 수강생들이야 뭐 줄을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그런 거지.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쌤, 수강생들 어머님 만나면서 뭐 안 좋은 말을 퍼뜨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본인이 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제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간질을 하며 저를 폄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속상하게도 그 많던 수강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가 성취 욕구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았으나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본인의 업적을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진짜 큰 문제야. 학부모들이 알아봐 난리 나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 발언을 하고 오히려 내 수강생들을 빼돌려서 다른 쌤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어? 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당신이 그랬다는 거 사실이야? 나 이대로 그냥 못 지나쳐.
당신이 나에 대해 거짓말로 짓거린 거 다 오픈할 거야. 진실 아니라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지금 스카이 나왔다고 나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오픈해? 절대 안 돼. 부산 바닥이 넓은 것 같아도 소문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그러니까 왜 남편을 밟고 일어서려고 해? 네가 네 수강생들 등에 업고 원장인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김쌤한테 다 들었어. 나 없을 때 원장인 척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니, 남편이 원장이면 남편 없을 때 내가 당연히 원장처럼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시기 질투해서 애들 대학도 못 보내는데 돈만 밝히고 능력도 없다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니? 어쩐지 수강생이 빠진다 했어. 맞잖아. 너 솔직히 돈 많이 밝히고 능력은 나보다 없잖아. 네가 나보다 학벌이 좋다고 날 무시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결혼 전부터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차마 몰랐어요. 사실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도 무조건 본인 이름을 걸어서 학원을 차려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본인 수강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제 수강생들만 늘어나자 이것을 남편은 못 견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를 폄하하고 다녔던 겁니다. 자기야, 자기랑 나랑 부부 사이야. 내가 자기를 왜 견제해? 오히려 자기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자기가 뭘 오해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학부모들이 여기 학원에 왜 보내겠어? 부부가 운영하는데 둘 다 톱클래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난 솔직히 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날 폄하하고 뒤에서 까내리면서 학부모들이랑 짜고 날 엿먹일 수가 있어? 남편은 수강생이 많은 저를 시기 질투하여 학부모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며 수강생을 본인 반이나 다른 강사들에게 빼돌렸고, 그로 인해 전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 폭로하겠다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시부모님들도 아시게 되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저를 꾸짖으며 말리기도 여러 차례였어요.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굳이 잘 살고 있는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들쑤시냐며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고 이 일을 덮어두라며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잘 나가던 수학 강사가 마누라 시기 질투해서 수강생 빼돌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어.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솔직히 학생들을 기만하고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거랑 뭐가 다르나요? 전 이걸 묵과할 수 없어요. 명예훼손이랑 뭐가 다른가요? 전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학원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움까지 줬는데 이게 뭐예요? 입 다물라면 다물 것이지.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따따붙다 따져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면 해야 하는 거야. 그건 진짜 아니죠. 어머님과 이희가 절 아무리 뜯어 말려도 전 할 건 해야겠네요. 이건 범죄나 다름없어요. 너 혹시 이 학원 차린 거 네 돈도 들어갔다고 생색내는 거니? 전 재산 털어서 투자했으니 네 명의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남편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건데 제가 굳이 왜 그러겠어요? 현명하게 생각 좀 하세요. 인생 1, 2년 살 건가요?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나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오죽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 우리 아들이 너를 엿먹였겠니? 네가 다 이렇게 만든 거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오죽했으면 뒤통수를 쳤겠냐고. 네가 우리 아들 학원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성실하게 살자라는 말이 제 신념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도 속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은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가 남편에게 학부모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학부모 한 분이 듣게 되었고 그날로 남편은 모든 걸 짊어지고 학원을 떠나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누라 뒤통수를 쳤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강사들도 이런 언장 밑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한다고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제 남편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남편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저렇게 되고 좋으냐? 나쁜 거 같으니라고. 너 내가 언제나 그렇게 당당한지 볼 거야. 어머님,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올바르게 지도해 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학원가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갔지. 감히 내 아들을 무너뜨려? 우리 망한 아들 어쩔 거야? 오히려 제 명예가 실추됐었어요. 저한테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정말 남편이란 이유로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지켜볼 거야. 남편 인생 종치기 하고 네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고. 당신 진짜 뻔뻔하다.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설마 당신 수강생들 다 빼돌릴까봐 그랬던 거야? 우리가 부부긴 하니? 너 나랑 만날 때부터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나 무시했잖아. 내가 부산대 나와서 넌 늘 나보다 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진짜 모르겠어서 억울해. 제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직을 했다는 이유로 전 시댁과 남편에게 늘 구박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럼에도 남편 옆에 있었던 것은 홀로 절 키워주신 친정아빠가 혹시라도 본인이 혼자라서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나 싶은 생각에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제 아이 때문에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충분히 저에게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일로 남편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혼도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길을 내가 이제 어떡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 가정경제 네가 알아서 책임져. 아 맞다. 네 친정 돈 좀 있냐? 그래도 니네 아빠 뭐 공장 같은 거 하나 운영하시긴 하잖아. 아, 다 망해가는 폐공장이지? 딸내미 정직하게 키우셔서 네 애빈 좋겠어. 근데 남편 인생 이렇게 종치게 하라고 가르치디? 너 때문에 잘 나가던 내 인생 박살났다고. 당신이 나 통수 친 거 사과 한 번 못 듣고 이게 나만 나쁜 사람이지? 진짜 묻고 싶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 했다고 한 걸 했다고 하는 당신 보고 다 옳았다고 했어야 했나? 당신 와이프라는 이유로 그냥 참았어야 했나? 그래, 너 잘났다. 건드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넌. 동정이라는 게 있는 건지. 내 인생 막혔으니 돈 벌어오란 말 하지 마. 왜 이렇게 꼬였어? 내가 알던 사람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를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후련하니? 당신이 정말 이해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한 가지라도 상처받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나도 한계야. 남편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 소식을 안타깝게 들은 지인 중 한 분이
본인 학원에 수학 강사 자리가 났다며 남편 보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남편이 가르치던 중고등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답니다. 우리 학원에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 어차피 우리도 수학 강사 자리 하나 비거든. 근데 아마 전에 받았던 월급만큼은 못 줘. 솔직히 이슈도 있고 와이프 뒤통수 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믿겠니? 그저 너 하나 보고 강사로 채용하는 거야. 고맙다. 너한테 면목도 없고. 근데 강의는 진짜 잘해. 알잖아. 그래도 이 사람 강의 잘하기로 엄마들한테 유명한 거. 그러니까 쓰는 거지. 성격만 좀 고치고 그놈의 열등감만 없으면 괜찮겠구만. 사람이 어떻게 마누라한테까지 열등감을 느끼지? 참, 결혼할 때부터 근데 별로긴 했어. 네가 좋아한다고 하니 말은 안 했다만 애초에 학벌 가지고도 너랑 연애 때 싸웠잖아. 그렇긴 하지. 참 학벌이 뭐라고.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했나 봐. 내 팔자지 뭐. 어쨌든 신경 써줘서 고맙다. 전에 학원에서 이슈가 있던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봐서라도 지인은 초등학생들을 잘 가르쳐보라며 자리를 주선해 준 것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은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자 조금은 비뚤어진 모습들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였죠. 오히려 강의를 시작하니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역시나 저에게 막말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어요. 참나. 중고등부 가르치려다가 초등부 가르치려니까 진짜 유치해서 못해 먹겠네. 그래도 어쩌겠냐. 마누라 때문에 인생 망쳤으니 이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막리를 뛸 거야, 뭘 할 거야? 너 신랑 잘 얻은 줄 알아. 원래 같으면 너 같은 거 바로 소박이니까. 나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알겠냐?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아는 너 같은 거 한 트럭 줘도 이제는 싫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어르고 달래고 빌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나도 참고 있으니까 적당히 작작해. 네 아빠가 너 혼자 키웠다고 해서 불쌍하니 잘해주려고 했는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정도 없고 모질어. 남편 나락으로 떨어뜨린 너 언젠간 크게 후회할 날 올 거다. 수강생도 많은 게 좀 다른 쌤들한테 주면 어떻다고 전할리야?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나 학원에서 매도하려고 한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리고 내가 퍼뜨렸어? 학부모가 그런 거지? 나도 진짜 할 말이 한 트럭이니까 그만 좀 하라고. 이혼한 친정아빠 밑에서 큰 저를 모욕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미칠 듯이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고 자꾸 제 잘못이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혹시 남편한테 상처를 줬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미안해지면서 그로 인해 저렇게 남편이 변해버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자꾸 저의 탓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서 죄를 찾던 것이었죠. 참 어리석죠? 그때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고 저 역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이 들 때 혼자 계신 친정아빠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로 인해 남편에게 친정을 가자고 했답니다. 일적으론 미웠어도 그래도 부부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니 제가 기댈 곳은 아이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빠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주말에 시연이 데리고 같이 한번 갔다 올까? 내가 너냐? 누구 때문에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 강사로 전락했으니까 나한테 뭐 하자고 얘기하지 마. 열받으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잖아. 아빠가 어디 우리 신경 쓰이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야?
진짜 보고 싶으신가 봐. 너 혼자 가던지 지연이 데리고 가던지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난 너라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막말로 잘 나가는 고등부 수학 강사가 초등생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은 저의 제안을 거절했고, 저 역시 이때부터 남편을 마음에서 배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남처럼 사는 시기가 이어졌답니다. 딸한테는 아빠 노릇을 확실히 하니 이것만 바라보고 살까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몸이 안 좋으신 아빠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제가 막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절 제일 아껴주시던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니 말할 수도 없이 슬펐답니다. 어려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 대신 저에게 엄마가 돼주었던 아빠인데 나 사는 게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잘 사는 모습, 그리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강의에만 매달렸는데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후회만 밀려왔답니다. 아내로서도 빵점, 딸로서도 빵점, 엄마로서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날 정말 눈물이 사무치게 흐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며 저를 다그쳤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는데 이 학원에서 입지를 쌓아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납골당 찾아가면 그만이지. 내가 꼭 가야 돼? 너랑 나랑 어차피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었나? 법적인 관계로 얽혔으니 부의금은 줄게. 됐지? 이날 강의 절대 못 빼니까 장례식은 네가 알아서 해. 섭섭하게 생각 마라. 어차피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 장례식 끝나고 보자.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고 당신이란 인간 이제 나도 용서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어쩔 건데? 내가 바라던 바야. 애초에 너랑 나랑은 이미 끝난 사이기도 하고 나도 너랑 엮이는 거 진짜 지겹기도 하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도 저에게 차갑게 구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동안 참은 것이 헛된 날이었던 걸 그때 각성했어요. 이 관계는 내가 넣으면 그냥 끝날 관계라는 것을요. 혼자 쓸쓸히 아빠를 보내드렸고 남편은 하루만 얼굴을 비추고 강의가 있다는 말로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친척분들이 욕을 하셨고 저 역시 아무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빠 발인을 마치고 집 대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학원에서 과장에 진급했다고 학원 선생님들과 본인 지인들까지 50여 명을 불러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제 얼굴을 보자 사악하게 말하더군요. 쥐뿔 없는 장인 죽었으니 죽배 들어야지. 어차피 뭐 별 도움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넌 질질 짜고 있냐? 너도 네 인생 사느라 바빴잖아.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강이라면 악착 같은 네가 왜 감정 심한 인간인 척이야? 말 다 했니? 그래.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양육권 친권만 줘. 그리고 끝내버리자. 지친다. 내가 원하던 바야. 어차피 이렇게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냐? 넌 너 잘난 맛에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초등부에서 나 과장으로 진급했어. 이게 내 능력 아니겠냐? 너 없어도 나 이렇게 날개 피고 날아간다 이 말이야.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지. 솔직히 지가 강의만 좀 잘하고 아줌마들 홀린 거 말고는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저렇게 냉정하지.
저를 본 남편은 막말을 이어가게 되었고, 오히려 주변 지인들이 남편에게 그만 좀 하라며 말리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못한 말이 있다며 저를 뒤따라온 변호사가 아빠 유산 내역을 정리해서 저에게 공개했고, 그 모습의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던 모습을 싹 거두고 내 바지자락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구질구질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돈이면 다인 줄 아는 남편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어마어마한 유산을 듣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장인이 40억은 어디서? 그리고 망해가는 폐공장 겨우겨우 처분한 거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벌어서 오히려 장인한테 생활비 보냈잖아. 와, 이건 사기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그 정도 돈이 있던 걸 알면 이랬겠냐? 인성하고는 넌 돈이면 다인 줄 알지? 학원 차릴 때만 해도 그렇게 잘하더니 내 돈 못해서 학원 차리고 나니 바로 뒤통수. 이 정도면 이름 바꿔. 김강수가 아니라 김통수로. 됐고, 이혼은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게. 너 따위랑 이제 엮이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그 돈 너한테 가도 나랑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 그렇게 되면 나야 좋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알아본다. 어디 한번 실컷 알아봐. 내가 아직도 맹추인 줄 알았니? 나 완전히 각성했어.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신 엮이지 않겠다고. 전 그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제가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었는지 끝끝내 이혼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폐공장을 운영하는 아빠에게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니 사실 아빠가 성실히 모아둔 목돈 1억을 아주 예전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꼬임에 넘어가 미래를 위해 땅을 사두신 것이었어요. 그 땅이 재개발로 인해 수지를 맞은 것이었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덕이라는 지역인데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게 된 꼴이 된 거랍니다. 그때 당시 본인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한다며 체면 좀 세워주려 저희 아빠를 꼬시고 꼬셔 땅을 사게 했는데 그 땅이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오르게 된 거예요. 아빠는 저 때문에 사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땅을 사게 됐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사라고 한 땅이 이렇게 갑자기 개발이 되어 제가 돈방석에 앉게 되자 절 붙잡고 난리가 났다가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지가 않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본인 또한 그 돈을 포기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쓴다고 하였고 전 그것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대로 이혼 못하지. 아니, 어차피 우린 깨진 부부였지만 그래도 너한테 돈이 있다면 완전 다른 얘기 아니겠어? 그리고 엄연히 내 말 들어 산 땅인데 나한테도 권리는 있잖아. 장인어른이 내 말 아니었으면 그 땅을 샀겠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나도 권리 있어. 나 절대 그거 포기 못해. 무조건 반반이야. 나 아니었음 너도 그 돈 가지지 못할 거였잖아. 내 돈이라고. 두고 봐. 너의 추악한 민낯을 내가 벗겨줄게. 네가 사라고 했던 땅인 거 증거 있어? 우리 아빠랑 나만 아는 거잖아. 친권, 양육권 다 내가 가져올 거고 나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할 거야. 그리고 진짜 고맙다. 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속이 문드러지고 너무 억울하다 못해 배가 아팠는데 네가 가장 큰 선물을 해주게 된 꼴이라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고마워.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사실 남편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 그리고 이혼 소송을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넘쳐나게 되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하루만 참석하게 된 것, 발인날 상식적이지 못하게
본인이 진급했다고 집에서 파티를 연 점까지 저의 피해 내용은 극심했습니다. 제가 다 당한 일들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 인간이 아니라 사이코와 결혼했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이었고 남편 또한 양육권을 두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흰 그렇게 아이를 두고 싸워야만 했고 2년 7개월이란 소송이 이어졌어요. 당연히 상속에 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별개라는 판결과 함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었기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제 벌이가 훨씬 많기도 했고 아이가 저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제가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구두로 사라고 했다는 땅을 어떻게 본인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 싶었던 것이죠. 남편은 부동산 중개인까지 들먹거리며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모두 절 도와주려 그랬는지 안타깝게도 그 땅을 샀을 때 남편과 같이 아빠를 설득시킨 분은 이미 암을 치료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더라고요. 사실상 남편이 주장하는 권리 또한 구두로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었답니다. 냉전 한 푼 없이 이혼당하니 어떠니? 나한테 위자료나 잘 보내. 양육비 밀리지 말고. 맘 같아선 이 학원 바닥에서 널 끝장내고 싶다만 시연이 양육비는 벌어야 하니 이 정도에서 끝내는 줄 알아. 평생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누라 질투하는 꼬락서니 역대급이야. 너무한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 인정해. 너한테 열등감 느낀 거, 넌 잘 나가는 학원 강사에 인기도 많고 페이도 나보다 훨씬 세고 그런 널 이겨야 내가 진정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어. 날 이해 못해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그 땅값은 나 반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안 돼. 내가 미쳤니? 너한테 줄 돈이 있으면 노숙자들 적선을 하겠어. 그리고 너 이해 못해. 아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장인 돌아가시고 나서도 축배 들고 난리친 너. 사람 같지 않아서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잘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행히 양육비는 꼬박 들어왔고 남편이 차린 학원은 애초에 제가 사건이 터지고 제 이름으로 다시 인수를 하였기에 학원 투자에 대한 건 손해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남겨준 땅에 건물을 세워 월세를 받았어요. 남편과는 그날 이후로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땅에 대한 건으로 저를 득달같이 괴롭히고 또 괴롭혔답니다. 그거 우리 강수 거나 다름없잖아. 니네 아빠가 무슨 센스가 있어서 그 땅을 샀겠어? 우리 강수 덕이지. 그러니까 반은 주라고. 법도 웃겨. 어떻게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질 수가 있어? 너 내가 네 학원 찾아가서 난리치기 전에 돈 내놔. 마음대로 하세요. 한번 찾아와 보시라고요.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제가 필요할 땐 입에 혀처럼 굴다가 바로 내치는 꼬락서니가 어머님 또한 역대급이세요. 시연이 할머니니 이 정도 하겠지만 한 번만 더 무식하게 굴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너 내가 아는 며느리 맞냐? 아니 왜 이렇게 악에 받쳐서?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너 진짜 너무하구나. 절 이렇게 만든 건 시연아빠랑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더 악에 바치게 하지 말고 전화 좀 그만하세요. 더 돌기 전에. 너네가 그 돈 절대 포기 못한다. 내가 누군데 그 돈을 포기해? 우리 강수는 미련하게 포기했을지 몰라도 강수 때문에 산 땅이라며. 그럼 엄연히 강수 지분이 있는 거지. 나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너 마음 놓고 있지 마라. 알겠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감사해요. 결혼 생활하면서 늘 억울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얻게 되니 그동안의 노고가 다 잊히는 거 있죠? 역시 스트레스의 약은 금융치료가 확실한 것 같아요. 돌싱된 기념으로 돈 잘 쓸게요.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원을 찾아오시기도 했고, 전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돈을 포기 못해 전 며느리한테 집착하는 꼴이 참 웃겼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려고 아빠가 그때 힘들게 살면서 투자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아빠가 제 노후까지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부산과 평택으로 왔다 갔다 다니다가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딸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으로 전 평택으로 이사를 하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힘든 결혼 생활을 했던 부산을 떠나 새 동네로 이사 오니 너무 좋고 여기서 작은 중고등부 학원을 차렸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아빠가 참 고맙고 뭉클하고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땐 엄마 없이 자란 것이 큰 콤플렉스가 되어 아빠한테 모진 말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선물을 남겨둔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답니다. 저 역시 제 딸에게 그대로 아빠의 사랑처럼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부산을 떠나올 때 지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남편은 과장으로 진급한 학원에서도 자기보다 인기 많은 선생을 시기 질투해 또다시 사이가 틀어져 학원을 그만둔 해 만에 한다고 했어요.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많이 깨달았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기 때문에 그럭저럭 앞가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답답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 이렇게 돌싱이 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미세먼지도 없는 6월의 하늘 아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글을 쓰고 있는데 새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돌싱맘을 응원해 주시고 용기 북돋아 주세요. 그럼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